넌 그냥 예쁜 쓰레기였어. 처음부터 사람 취급 안 했다고. 조명이 꺼진 연회장은 숨죽인 밤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던 샹들리에 대신 싸늘한 정적이 천장을 눌러내리더군요. 그 하얀 드레스 자락 위로는 누군가의 구두 자국이 잔혹하게 찍혀 있었지요. 무너져 내린 꽃장식 아래 한 여자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요. 그 위로 남자의 낮고 비릿한 웃음이 파문처럼 번져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온 세상에서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세월이 몇 해를 훌쩍 넘겼을 때쯤 모두가 잊었다고 믿었겠지요. 헌데 초대장 한 장 없는 결혼식장이 다시 꾸려졌습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도대체 누가 신부인지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 주례 없는 복수를 올릴 단단한 각오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는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관 하나가 조용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싸늘한 여운이 식장 전체를 휘감았지요.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저와 달랐습니다. 마치 오늘만을 기다려온 순순히 명령을 따르는 다른 누군가가 제 얼굴을 빌려 앉아있는 듯했지요. 어깨를 살짝 내려보았습니다. 허리 라인을 매만지니 드레스 자락이 곧게 펴지더군요. 순백 위를 살포시 덮은 옅은 파란 레이스. 외할머니께서 꼭 넣자고 우기셨던 행운의 블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아하다고, 또 어떤 이들은 드세 보인다고들 했지만 정작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답니다. 언니, 문이 벌컥 열리며 동생이 들려왔습니다. 날카로운 말투와 달리 얼굴은 들뜬 기운이 가득했죠. 시간 진짜 없어요. 다들 바깥에서 기다려요. 신랑 완전 긴장했는지 손도 못 펴더라. 응, 응. 웃는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얼굴을 꾸미는 일쯤은 무덤덤해졌거든요. 정말 너무 예쁘세요. 딱 신부님이세요. 아까 앞에서 보셨죠? 하객들 다들 숨 멎었어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툭 하고 발목을 스쳤죠. 그 짧은 순간 왼발이 반발짝 뒤로 물러나는 반사신경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나선 이 웨딩홀 복도를 하객들이 분주히 오가더군요. 향수와 꽃향,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려는 찰나 낯선 남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정장을 입었으되 지나치게 넓은 어깨, 왼손에 번들거리는 문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는 제 눈길을 피해 고개를 급히 돌렸습니다. 이상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 눈을 마주하면 반응을 보입니다. 경계하든 반하든 어떤 감정이든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그는 아무 일 없던 듯 고개를 돌려버렸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리허설을 기다리던 지훈을 찾았습니다. 형식적인 미소를 띤 그는 성큼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손 좀 차네. 긴장했어? 응. 사실 긴장한 쪽은 제가 아니라 복도 끝 그 남자였습니다. 제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의례 보이는 반응, 피하는 시선 말이지요. 저는 다시 드레스 자락을 잡고 결혼식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너머 사회자의 목소리가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던가요? 하지만 저는 축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그리고 제 피를 잊었는지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부를 위해 한 잔 축배를 올려볼까요? 경쾌하게 울려 퍼진 사회자의 목소리가 웨딩홀 공기를 가볍게 흔듭니다. 하객석에서는 어색한 웃음이 피어오르더니 잔잔한 박수가 물결처럼 따라붙네요. 저는 지훈 씨의 팔을 살포시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우미가 들고 지나가는 쟁반마다 반짝이는 잔이 가득 놓여 있고 그중 하나가 제 손안으로 옮겨졌어요. 금빛 샴페인 기포가 잔 안에서 톡톡 터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습니다. 야이, 신부 되게 곱다. 어. 그 한마디가 홀 안의 시선을 순식간에 한 곳으로 모아버립니다. 그 목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은 바로 저였죠. 최만석. 15살 시절 아버지께 매일같이 쥐새끼 같은 놈이라 들었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네요. 만석은 기름진 뱃살과 술기운이 그대로 배어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정장을 입었지만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은 채 하객석 한쪽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샴페인 병을 통째로 움켜쥐고는 무대로 삐뚤빼뚤 올라왔지요. 자, 나도 한 잔 줘야지. 신부님이 이렇게 곱게 차려입었는데 인사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오? 그의 뒤에는 문신이 선명한 젊은 남자와 표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중년 남자 한 명이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기괴한 행렬이 지나가자 떠들썩하던 웨딩홀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버렸네요. 아, 예. 그럼 신랑 신부께 한마디 축사를 하시겠다고. 지훈 씨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자 저는 그의 팔을 살짝 눌러 멈춰 세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만석이 제 앞에 성큼 다가와 샴페인 병을 내려놓더니 잔을 비틀며 술을 잔뜩 부어 올렸습니다. 기포가 넘쳐오르며 테이블보에 방울방울 떨어졌지요. 신부님, 오늘처럼 예쁜 날은 인생에 딱 한 번이지? 그렇죠? 으흐, 눈이 진짜 물에 젖은 사슴 같네. 희미하게 흐려진 그의 눈동자와 올라간 입꼬리 사이로 악취 같은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정면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찰나의 순간 만석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제 팔을 잡으려 들 때 저는 반박자 빠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이쿠, 놀랐네. 하하, 겁먹었어? 미안. 내가 좀 막 나가. 그가 느끼한 웃음을 흘리지만 웨딩홀 공기는 장례식장만큼 음산하게 가라앉았네요. 저는 어떠한 표정도 띄지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고 드레스 자락을 정리한 뒤 고개를 살짝 떨궜죠. 실례하겠습니다. 작게 남긴 인사를 끝으로 저는 무대 아래 계단을 단정히 내려왔습니다. 뒤편에서는 웅성이는 소리, 지훈 씨가 다가오는 기척, 사회자가 진땀 흘리는 멘트가 뒤엉켜 들려왔지만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어요. 새하얀 드레스 자락이 계단 모서리를 스치며 살짝 일렁입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 닿은 공기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도 무사할 거라 믿어온 사람들의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거든요. 축배도 없었고 퇴장도 없었습니다. 기념 사진을 찍자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사회자는 난처한 미소로 신랑 신부가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떴다고만 알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식이 허무하게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은 머쓱한 얼굴로 뷔페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잔칫날인데도 기묘하게 고요했지요. 누군가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우는 끝까지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끝까지 그에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우리 사이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함께 서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미 서로의 과거를 품고 가기로 다짐했으니까요. 저는 패백실이 아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울 줄 알았을까요? 분노하거나 주저앉을 거라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피로조차 느낄 새가 없었으니까요. 드레스 윗자락을 정돈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리핀 하나를 천천히 뽑았습니다. 핀 안쪽에는 작은 나비 모양 각인과 함께 장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제 아버지가 세운 조직, 장천회.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들 생각했겠지요. 저 역시 잊은 척하며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핀을 다시 고정하고 거울 속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를 건드린 손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백진. 핸드백을 열어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침묵 끝에 백진이 낮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복도에 나섰습니다. 걸음은 차분했고 옷매무새 역시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복도를 스쳐 지나간 제 그림자는 더 이상 과거의 오윤아가 아니었습니다. 도어맨이 조심스레 시선을 맞추며 묻습니다. 지훈 씨는요? 저는 짧게 웃어 보이고 고개를 부드럽게 저었어요. 오늘은 혼자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그 오피스텔은 오래된 외벽에 시간이 얼룩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틈마다 낡은 흔적이 배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은 흠집으로 가득했는데 빛을 받아 반짝이다가도 금세 흐려졌어요. 이곳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남아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런 의문이 스쳤습니다. 아니,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오래된 기계음이 웅하고 진동처럼 울립니다. 문을 여는 제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죠. 사실 이 문을 마지막으로 연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한쪽 풍경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위에는 반드시 접힌 담요가 놓여 있고 유리 테이블엔 잔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낡은 책장과 반쯤 빈 위스키 병이 나란히 서 있었죠. 구두를 벗고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섭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느릿하게 깜빡이다가 마침내 환해졌어요. 싱크대에서 찬물이 흐르고 주전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얹혔습니다. 저는 찻잔을 꺼내며 아래쪽 서랍을 열었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음기 까만색 바디가 손에 익숙한 무게로 들어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금세 잔잔한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곧 그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유나야.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남은 숨을 다 모아 이 메시지를 녹음하셨죠. 글로는 남길 수 없었던 유언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장천에는 끝났다. 네가 감당할 이유는 없다. 네 이름으로 다시 피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네가 원한다면 다 잊고 살아라. 누구도 널 찾지 않게 할 거다. 짧은 숨소리가 한 번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일 네가 건드려진다면 그때는 멈추지 마라. 바로 그때 물이 끓어오르며 주전자가 쉬익하고 김을 뿜어냈습니다. 뜨거운 김이 찻잔으로 옮겨질 때 방 안 공기가 순간 묵직해졌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 천천히 목을 타고 내려가더군요. 어릴 적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는 무서운 아이야. 네 눈빛은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거든.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해. 그 말은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잊히지 않게 하려 하니까요. 만약 누군가 기억해주지 못한다면 기어코 기억하도록 만들 겁니다. 제 이름을, 제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이죠. 숨결보다 뜨거운 차향이 느릿하게 퍼져나갑니다. 그 향 속에서 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문을 여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톡하고 스칩니다. 회색 하늘 아래 먼지 냄새가 싸늘하게 코끝을 간지럽히네요.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는 예전과 꼭 닮은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왼쪽 깜빡이가 깜빡깜빡, 와이퍼에는 밤새 내려앉은 먼지와 잔 낙엽이 매달려 있군요. 말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조용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백진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은 채 부드럽게 기어를 넣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해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이정막 낯설기는커녕 오랜만이라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룸미러를 살짝 조정합니다. 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제 앞에 놓인 선택을 다시 확인하려는 움직임 같았어요. 차는 갈아탔습니다. 감지기 따는 애들이 근처에 한 놈 있더군요. 결혼식 날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 최만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던 과거에는 언제나 침묵이 먼저였으니까요. 그 애들 지금 어딥니까? 위례, 대부업체 하나 세워놓고 요즘엔 거기서 놉니다. 건물주는 사촌 동생 이름으로 올려두었고 계좌는 대부분 현금으로 돌립니다. CCTV 회선은 미리 다 따놓았습니다. 그가 말을 멈춘 뒤에도 저는 잠시 침묵을 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 잔잔하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도로 윗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움직이고 누군가는 커피컵을 들고 뛰어갑니다. 이 아무 일도 없을 듯한 공기 속에서 제 심장은 묘하게 고요했어요. 시작하실 겁니까? 그 물음은 질문이라기보다 선언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해. 제 대답이 떨어지자 그는 고개를 깊게 숙여 보였습니다.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 아주 오래된 말투로 무겁게 한마디를 덧붙이네요. 장천이 움직입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가 다시 맞물리는 소리가 귓가에 흐릿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방하는 숨조차 부딪힐 틈 없이 고요했지요. 나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살짝 걸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책상 한쪽에 놓인 금속 캐비닛을 바라봤습니다. 캐비닛 문은 단단히 잠긴 채 묵묵히 기다리고 있더군요. 화분 아래 숨겨둔 작은 열쇠를 찾아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딸깍, 낮은 울림이 번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 봉인돼 있던 낡은 공기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곰팡이와 먼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서늘하게 스며들었지요. 낯설지 않은 어쩐지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가장 윗칸에는 이름 하나 적히지 않은 서류 봉투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것은 CCTV를 확대해 얻은 얼굴, 어떤 것은 장례식장에서 찍힌 옆모습이었지요. 모든 사진에는 붉은 펜으로 작은 원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최만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보다 젊고 마른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영주를 배신한 그날, 그는 분명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나는 사진 위에 검은 볼펜으로 조용히 X 표시를 그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명함, 계좌 추적 정보, 지분 구조 분석표가 깔끔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백진이 손수 남겨놓은 흔적이더군요. 말없이도 그 역시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겠죠. 세 번째 봉투를 열자 장천의 내부 조직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너진 조직의 잔재, 살아남은 자, 변절자, 침묵자가 한눈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나는 맨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름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지요. 접촉 불가, 중립화됨, 감시 중, 그리고 우선 제거 대상 1순위. 그 칸 옆에 선명히 새겨진 이름, 최만석. 나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착수, 단 한 단어를 그 옆에 적었습니다. 글씨는 차분하고도 정확했지요. 캐비닛 아래 서랍에서 작은 목재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남색 봉투 하나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안엔 현금, 명의가 다른 휴대폰 여러 개, 그리고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갈 나를 위해 숨겨둔 신분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윤아가 아닌 장윤아. 아버지의 성을 품은 그 이름은 누구도 알지 못한 나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칼은 아직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집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것이 내 방식의 시작, 서곡이었습니다. 어우씨, 진짜 얼어 죽는 줄. 체육관에서 갓 나온 그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몸을 떨며 재킷 지퍼를 턱 밑까지 올렸습니다. 밤 공기가 살을 내듯 차갑다 못해 한숨마저 얼어붙을 것 같더군요. 주위를 힐끗 훑는 행동은 10년 세월 동안 뼈에 새겨진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 따라오는지, 그림자 하나라도 이상한지 몸이 먼저 긴장부터 하더랍니다. 가로등 아래엔 검은 SUV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엔 틴팅이 짙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라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식 웃으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죠. 나한테 누가 오겠냐? 자신에게 걸어두는 주문처럼 툭 내뱉은 순간 SUV 전조등이 번쩍 켜지더니 눈부신 빛을 직선으로 뿜어냈습니다. 다음 장면은 영화처럼 빠르게 펼쳐졌지요. 차가 포효도 없이 돌진해 왔고 그는 악셀을 끝까지 비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는 둔탁한 소리에 오토바이는 옆으로 튕겨나갔고 그의 몸은 공중에 떠올랐다가 인도 모서리에 처박혔습니다. SUV는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골목 끝 어둠 속으로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희미한 타이어 자국과 뭉개진 숨소리뿐이었죠.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사람은 백진이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로 앉아있던 그는 가늘게 눈을 좁히고 무전기를 눌러 짤막하게 보고했어요. 끝났습니다. 잠시 뒤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군더더기라고는 없는 글자 몇 줄이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처리 완료. 대상 생존. 골절 중상. 접근 흔적 없음. 저는 그 문자 위에 시선을 멈춘 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죽이진 않았다. 그렇다고 살려둔 것도 아니었어요. 평생 다시 걷지 못할 만큼 무너뜨린 행위.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라면 말로도 충분하겠죠?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장천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제 방식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뜨겁게, 아니 차갑게 알리는 선언 말입니다. 형광등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빛 아래로 잿더리에서 막 꺼진 담배가 희미한 연기를 토해내죠. 사무실 안은 라면 국물 냄새와 싸구려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탁자 위 보고서가 꾸깃하게 펼쳐져 있는데 종이 가장자리에 국물이 번져나가고 있군요. 창문 너머 부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바다인지 갯벌인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만석은 서랍을 당겨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따자마자 그대로 들이켜더니 목젖이 출렁이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집니다. 박진무는 눈빛을 떨구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손끝만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대? 예, 근데 척추 쪽에 금이 가서 평생 거동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석이 다시 담배를 비벼 물마개처럼 눌렀습니다. CCTV 확인했냐? 예, 골목길 하나 찍히는 건 있었는데 이상합니다. 왜? 카메라가 그 시간에만 꺼졌더라고요. 딱 사고 직전 2분. 사고 끝나고 1분 지나서 다시 작동. 만석은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 반쪽만 비추고 나머지는 그림자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방 안온도가 한껏 내려간 듯합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짓 아니다. 해킹이나 리모컨 조작이면 가능하긴 한데 일반 애들 선 어렵죠. 경찰도 일단 음주 뺑소니로만 보고 있고요. 한동안 말이 끊기고 창밖 어두운 파도가 시야에 스치듯 흔들립니다. 만석의 시선은 공중에 밝힌 모처럼 한 점에 멈춰 있군요. 너 장천회라는 말 들어봤냐? 그거 한 15년 전에 없어졌던 그 전설적인 거긴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때 끝난 줄 알았지. 의자가 삐걱거리며 뒤로 기울어집니다. 만석은 담배를 새로 물었지만 불도 붙이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냐? 요즘 애들이 쓸 기술은 아니야. 딱 옛날 애들 방식이야. 설마요. 그쪽 사람들 다. 만석이 손짓으로 말을 끊어버립니다. 붉은 필터를 지시기다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었지. 숨어 살든가. 근데 말이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잠시 정적 형광등이 찌익 소리를 내며 다시 한번 깜빡입니다. 암흑에 가까운 창문 아래 바닷물이 잔잔하게 흔들리다가 곧 사라집니다. 쥐새끼는 불을 꺼야 나오는 법이지. 듣는 사람조차 으슬으슬해지죠. 그가 몸을 일으켜 어깨를 털자 낡은 코트 자락이 휙 하고 흔들립니다. 정보 하나 따봐. 옛 장천 조직 인물 중에 살아남은 애들. 개보든 뭐든 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지. 뒤늦게 깨닫는 놈은 항상 제일 먼저 죽는다. 소주병이 텅 하고 책상에 부딪힙니다. 그 작은 울림이 파동처럼 퍼지며 방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군요. 창밖 부두의 그림자는 더 깊어졌고 그 아래 숨은 무엇이 꿈틀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포크가 조용히 도자기 접시를 두드렸습니다. 살짝 맑은 소리가 퍼지더니 금세 가라앉네요. 나이프는 천천히 고기를 눌러 잘랐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고요했고 레스토랑은 숨을 죽인 듯했습니다. 외곽의 한적한 공간, 벽마다 클래식 액자가 걸려있지요. 낮은 조도의 조명 덕에 그림자도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테이블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백진 선생은 맞은편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의 포크질은 늙은 군인의 행진처럼 정돈돼 있었답니다. 절도는 있었지만 그 손끝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보 봤어. 박진무, 만석 바로 밑. 그 이름이 흘러나오자 백진의 눈매가 아주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우리 둘 오래된 기억의 서랍을 동시에 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아버지 장례식 전날 고향 항구에서 정보 새어나간 거 기억나시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미미한 소리가 방 안 공기를 갈라놓았죠. 몇 초간의 침묵 뒤 그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형님이 손수 확인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먼저 맞은 쪽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는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접힌 명함을 꺼냈습니다. 백진이 그것을 받아들여 펼쳐보았지요. 박진무의 현 위치, 차량 정보, 습관, 출입 경로가 명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 사이엔 피로 찍은 느낌표가 숨쉬고 있었답니다. 다음은 이 사람입니다. 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다시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흔적을 남깁니다. 그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묵직한 묵인이 걸려 있었죠. 만석에게 보여줘야 해요. 지금 이게 경고가 아니라 본 게임이라는 걸. 밖에선 빗줄기가 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물이 유리 위를 미끄러지며 무늬를 그렸고 우리의 식사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두 번째 조각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차분하지만 매서운 밤이 막 문턱에 도착한 셈입니다. 와사비는 빼드릴까요, 의원님? 나는 그건 좀 약해. 혀가 얼얼해지더라고. 역시 부드러운 미각을 가지셨네. 만석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의 바른 웃음을 띱니다. 오마카세 8코스 가운데 4번째가 접시에 닿을 무렵 그는 어느새 소주 3병째를 비워냈죠. 정장 속 등줄기가 축축했으나 얼굴 근육만큼은 군더더기 없이 조율돼 있습니다. 시의원은 말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지방 재개발 이야기며 유력 후보 헛소문이며 청탁이 뒤섞인 민원까지 줄줄 흘러나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때로는 감탄사로 호응하며 흐름을 맞춰줍니다. 만 회장님은 참 옛날 스타일이 안 느껴져요. 조폭이었다던 얘기 전 사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면 완전 기업가시잖아. 만석은 손등으로 입가를 한번 훑으며 겸손한 웃음을 흘립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거친 욕설이 번개처럼 튀어오릅니다. 시발, 저 입 한 번만 제대로 털어주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하하,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도장도 잘 안 찍습니다. 펜으로 해결하죠.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누가 장천의 얘기 꺼내더라고요. 무슨 기사였나 아니면 시의원의 음성이 꼬리에 힘을 잃고 흐릿해집니다. 그 순간 만석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얼어붙듯 멈춰섰지요. 찰나 같은 정적이 스쳤으나 식당 누구도 그 틈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쪽도 요즘 애들 사이에서 레전드처럼 돈다던데요. 살아있는 귀신이라나 뭐라나. 만석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합니다. 눈가에 옅은 주름을 만들고 목을 가볍게 숙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 이름도 참 오래됐네요. 다 죽었죠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전설 하나 만들어내야 속이 풀리니까. 역시 회장님은 농담도 쿨하게 하셔. 의원은 호탕하게 잔을 들었지만 만석의 손등에는
미세한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냅킨으로 뺨을 슬쩍 닦으며 중얼거리듯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왜 지금 튀어나오는 거지? 식사는 계속되고 말소리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고급 연어보다 값비싼 두 음절이 공기 속을 헤엄쳤습니다. 장천회.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부터 만석은 더 이상 조폭 출신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사냥꾼에게 쫓기는 쥐 한 마리가 된 셈이지요. 도어락이 열리며 불이 탁 켜집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집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요. 그런데 만석은 신발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그대로 서 있죠. 가슴팍이 알 수 없는 힘으로 조여옵니다. 속쓰림도 아니고 식중독 탓도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놈의 이름이 혀끝에 들러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장천회, 오영주, 그리고 장윤아. 그 이름들은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어도 지운 적 또한 없었죠.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움켜쥐었는지, 누구를 모른 척하게 만들었는지 만석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모른 척하며 모른 척한 채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뿐이죠. 그러다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깜깜한 한밤중의 항구, 미친 듯 퍼붓던 빗줄기, 오영주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회동의 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조직 해산을 선언했죠. 모여있던 간부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사람, 만석만 빼고요. 너 같은 놈은 지금 해산해도 뭐 하나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놨겠지. 그때 오영주가 만석을 향해 던졌던 그 조용한 눈빛,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젖에 비수가 걸린 듯 숨이 턱 막혔죠. 새벽이 밝아오자 만석은 따로 빠져나와 경찰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정보를 넘기고 자신이 빠져나갈 거래를 성사시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장천의 본진이 산산이 날아갔습니다. 오영주는 실종. 그 이후로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만석은 그날로 조직을 접고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부동산, 대부업, 지역 상권까지 죄다 틀어주었죠.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그 이름을 꺼냈다니요? 말도 안 된다고 머릿속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다 죽었고 다 무너졌고 다 끝났다고 믿어왔는데요. 만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심장이 한번 쿵 아래로 떨어지는 듯했어요. 지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감각이 목덜미를 스칩니다.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속 사람들은 특히 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기선 갑작스레 해가 기울어 복도 끝 유리창에 주홍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흐르던 말들이 뚝 끊겼지요. 웃던 자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고 수다스러웠던 자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여기 문 앞에 하나 더 달라고 했지? 예, 회장님. 오늘 오전에 설치했습니다. 녹화는 클라우드랑 외장상으로 갑니다. 2명 더 붙여. 지시는 떨어졌고 복도에 서 있던 부하들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입이 먼저 닫히면 그것이 곧 불길한 징조라는 사실을 만석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신호가 퍼져나가자 그의 등줄기를 싸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이틀 전 사고를 당한 도일이 누워있는 병원을 향해 곧장 차를 돌렸습니다. 병실 앞문엔 부하 2명이 서 있었고 내부는 정적만이 가득 차 있었죠. 침대에 누운 도일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두툼한 깁스에 감겨 있고 창백한 얼굴엔 생기가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석의 시선이 도일의 입가에서 멈췄습니다. 거무죽죽하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입술 가장자리를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닦아주지도 않았는지 핏빛 흔적은 그대로 굳어 흉터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만석의 뒷목엔 서늘한 땀이 스멀스멀 배어나왔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빠지면 비명을 삼키려 스스로의 입을 깨문다고들 하지요. 도일이 바로 그 지경까지 몰렸다는 증거가 저 핏자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낮게 스치듯 지나가며 검은 그림자가 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병실 공기가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진짜 혀끝이 말라붙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쪽이냐? 입 밖으로 새어나온 음절은 겨우 두세 마디였지만 그의 안에서 메아리치며 커져갔습니다. 죽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이름,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기엔 아직도 냄새를 남기는 존재, 피의 냄새, 기억의 흔적, 그리고 사람을 짓누르는 공포의 냄새까지. 장천,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만석의 심장은 둔탁하게 두세 번 요동쳤습니다. 장박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병실 안엔 이미 밤 같은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으니까요. 잔에 담긴 위스키가 흔들리며 맑은 빛을 틔웁니다. 박진무가, 아니, 옆에서 호의를 맡은 남자 부하가 먼저 고개를 듭니다. 초대라뇨? 만석은 핸드폰을 내려다본 채 미동도 없습니다. 형광빛 화면 위에는 단 한 줄, 차갑게 빛나는 초대장이 떠있지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서초 별장 연애홀, 도일식 회유 교환 겸 인사드립니다. 오윤아. 짧디 짧은 문장이지만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스며듭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 났던 거 우리 쪽에서 정중히 사과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한다니요? 만석은 말없이 잔을 받아 꿀꺽 털어넣습니다. 도수가 높은 술인데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네요. 딱 봐도 뭔가 냄새나지 않습니까, 형님? 그래서 가야지. 갑니까? 가야지. 뭔지 직접 봐야 알지. 겉껍데기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핸드폰을 탁 내려놓으며 숨을 고릅니다. 낡은 테이블 위로 휴대폰 진동음이 한 번 울렸다가 사그라듭니다. 게다가 우리만 초대한 것도 아니야. 도일이 알던 놈들 전부 다 온다더라. 잠시 뒤 서초 외곽에 자리한 높은 담장의 별장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벤틀리, 마세라티, 각종 외제 SUV가 차례차례 헤드라이트를 끄고 멈춰섭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경비원들이 허리를 반쯤 숙여 인사하고 로비 안쪽은 호텔처럼 조용하면서도 번듯하지요. 만석은 검은 셔츠에 회색 재킷을 걸치고 천천히 발을 들입니다. 광희도는 구두 끝이 대리석 바닥을 스칠 때마다 얇은 반향이 퍼집니다. 이야, 돈은 진짜 많이 썼네요. 와인만 해도 몇백짜린데. 홀 내부는 은은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고급 식기가 반짝이고 대리석 테이블마다 정찬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웅성거림이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와인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귀에 밝힐 정도군요. 하객들은 서로 눈을 맞추고는 곧바로 시선을 떨굽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비밀을 품은 듯 침묵만이 공기를 채웁니다. 만석은 목을 가볍게 가다듬고 지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홀 가장 안쪽 중앙 테이블. 윤하는 검은 정장을 걸친 채 두 손을 포개고 앉아 있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로 위장하던 때의 온화한 미소 대신 얼음 같은 눈빛이 자리를 지키죠. 윤하가 천천히 일어나며 얇게 웃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회장님. 그녀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지만 악수는 도리어 오만할 만큼 단단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다행이에요. 만석은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대꾸합니다. 그러나 웃음이 깊어질수록 눈빛은 더 검어집니다. 싸늘한 공기가 테이블 위를 훑고 지나가네요. 오늘은 정말 이상하네요. 맞습니다. 이곳엔 분명 뭔가 걸린 낚싯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됐지만 축배의 말은 누구도 꺼내지 못하고 있군요. 침묵. 그것이야말로 오늘 밤 가장 잔혹한 축하의 방식 같습니다. 메인은 와규입니다. 48시간 저온 숙성 후 정통 방식으로 구웠습니다. 서빙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가 읽어주는 안내문 같았습니다. 동작까지도 군인처럼 절도 있게 각이 잡혀 있었지요.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이 분위기 뭐야? 장례식이야? 진무는 만석의 귓가에 작은 숨결을 불어넣듯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말 대신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잘려있는 고기의 단면은 예술 작품처럼 완벽했고 풍기는 향은 고급스럽기까지 했지요. 입에 넣자마자 살코기는 스르르 녹아내렸고 혀끝엔 짙은 감칠맛이 번져갔습니다. 맛도 완벽했고 서비스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테이블 위 공기는 지나치게 고요했어요. 숨소리마저 죄의식을 부를 만큼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들었지요. 오늘은 복잡한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도일 씨가 아프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의식은 곧 돌아올 거라고 하네요. 하객들은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나가 먼저 붉은 와인을 천천히 기울였고 만석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따라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곧바로 만석을 관통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따뜻함도 연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리하는 냉혹한 계산이었지요. 여기 혹시 우리 쪽 사람들만 초대한 거 맞죠? 만석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 좋게 미소 짓고 있는 남자 한 명의 왼쪽 손목 안쪽에 희미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장천의 경호라인에서 쓰던 문양이 분명했지요. 또 다른 여자 하객은 접시를 천천히 돌리며 포크를 드는데 그 움직임이 지나치게 단정했어요. 예전 정보통 중 한 명이 가졌던 버릇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다. 분명히 기억한다. 만석은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지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정체를 밝히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조용했기에 더욱 서늘한 칼날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했어요. 말이 없다는 건 이미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는 신호니까요. 유나는 잔잔한 미소를 띤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다가 고개를 들어 만석을 향해 웃었지요. 최 회장님, 오늘 음식 입에 맞으세요? 예, 너무 맛있네요. 분위기도 참 독특하고. 그렇죠. 유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짓 뒤에는 얼음 같은 기류가 숨어 있었어요. 오늘은 순서대로 하려고요. 잔치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녀가 잔을 다시 입술에 가져가 가볍게 한 모금 삼켰습니다. 작고 우아한 손목의 움직임, 잔을 돌리는 섬세한 손끝. 그 모든 동작이 한편의 공연처럼 아름다웠습니다만 그 안에는 숨겨진 칼날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제야 만석은 알듯 말듯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하객이 아니라 목적물로 불려왔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잔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턱 하고 끊기더니 천장에서 퍼지던 순백 조명이 일순간 꺼졌다가 붉은 빛으로 재점등되었지요. 습하게 퍼지는 붉은 조도 아래 공간은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어떤 하객도 쏘스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정된 순서를 기다렸다는 듯 모두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거든요. 유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눈을 가늘게 뜬 채 사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앞쪽 테이블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발끝이 멈춘 곳은 만석의 자리 정면이었습니다. 최 회장님, 가볍게 웃으며 고개까지 숙였죠. 오늘 자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석은 반사적으로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눈썹 사이의 서린 당황스러움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아유, 오히려 내가 고맙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도일이도 곧 일어나겠죠. 워낙 질긴 놈이니까. 유나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즐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곁에 두는 거잖아요. 위험을 대신 맞아줄. 만석은 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미소가 입가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뭐, 세상이 원래 그래야 돌아가니까. 유나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꽃향 대신 싸한 기류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이 자리, 제가 마지막으로 초대한 잔치집이었어요. 만석은 미세하게 찡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나가 테이블 하나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은 중년 남자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만석은 기억을 더듬어냈습니다. 오래전 장천의 격리를 맡았던 인물이었지요. 유나가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웃고 있던 여자가 살짝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와인을 따르던 남자도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모두 익숙한 얼굴, 모두 유나의 편이었습니다. 만석은 입꼬리만 들어 올렸습니다. 얼굴 근육은 굳어 있었지요. 재밌는 말이시네요. 유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며 낮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녀가 홀을 빠져나가자 하객들도 차례로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정적만이 붉은 조명 아래 남았지요. 만석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잔석술은 이미 식어 있었고 음식은 미적지근해졌습니다. 회의실처럼 넓은 예식장은 적막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만석만 빼고 말입니다. 잔치는 끝났지만 뭔가가 방 안에 그대로 붙들린 채 떠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만석은 다른 사람들보다 반박자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꼭 나가기 싫은 사람처럼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죠. 몸이 앞으로는 움직였는데 속은 한사코 뒤에 남고 싶어하는 듯 했달까요? 문을 나서자 연회장 바깥으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옅은 안개가 깔린 밤 공기 위로 부드러운 조명이 낮게 퍼져 있었고 그 끝에 유나가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였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뒤따라올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이런 걸 꾸며? 유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놀람도 미소도 섞이지 않은 오히려 완전히 정돈된 얼굴이었어요. 그날 왜 그랬어요? 에? 결혼식 날 저한테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만석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했을 때 궁색한 변명부터 떠올리는 모습이었죠. 아니,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거고. 그게 무슨... 그냥 장난? 제가 누군진 생각 안 해봤어요? 말문이 막힌 만석은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짙은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더군요. 제가 오영주의 딸이에요. 그 말은 총성처럼 크지도 칼날처럼 번뜩이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뭐? 장윤아, 내 이름이에요. 만석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이름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그 사람 죽었어. 그쪽 조직도 다 끝났고. 죽었죠. 그래서 조용히 살았어요. 말없이 조용히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근데 당신이 먼저 건드렸어요, 날. 장천의 피를. 만석은 더는 애써 웃지 못했습니다. 장천이라 함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죽었다고 믿었던 신이 현실로 걸어 나오는 순간 그의 얼굴에 공포가 직접 새겨졌습니다. 이건 경고였어요, 최 회장님. 하지만 다음은 선언일 거예요. 그녀는 고요한 정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밤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죠. 그 자리에 남은 건 허물어지는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고 그 사실이 곧 살아남을 자격과는 전혀 별개라는 걸 깨달은 듯했어요. 정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오래된 전등이 찰칵 소리를 내며 켜지네요. 빛이 닿는 구역은 짧고 어둠의 꼬리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구두를 벗어둔 채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죠. 서랍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무겁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물건이었지만 아버지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더군요. 저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수첩 하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요. 그 옆엔 오래된 명함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 한 장이 살포시 겹쳐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반지 하나가 나무 바닥을 조용히 점유하고 있었죠. 그 반지는 장천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작고 둥근 실버린이었고 안쪽에는 정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헐거웠습니다. 제 손가락이 더 가늘었거든요. 하지만 무게와 온기 그리고 금속 냄새까지 정확히 기억 속
그것과 같더군요. 아버지, 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유나야, 그날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넌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끝내고 싶던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려던 존재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란 게 참 정리하려고 하면 꼭 뒤집혀. 짧은 허수음이 병실 천장에 퍼졌죠. 혹시나 그 세상이 다시 네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피하지 마라. 그냥 가라. 끝까지 가.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가 왜 울지도 못한 채 그 말을 남겼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걸려 있었어요. 조금 헐거웠지만 확실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 피 속에는 그가 남긴 이름이 흐르고 제 눈 속에는 그가 지키려 했던 기준이 깃들어 있었으며 제 심장에는 지금 그 모든 걸 깨뜨린 자들의 이름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지요. 저는 다시 상자를 닫고 반지를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장윤아로 간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선언도 복수를 알리는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물려받은 피에 대한 제 응답이었지요. 이제 저는 그 이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은행 로비에는 숨소리조차 울리는 듯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는 창구 앞에 곧게 앉아 신분증과 서류를 내밀었고요. 제복을 입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잠깐의 타이핑, 가벼운 마우스 소리 뒤에 직원은 고개를 들었지요. 장윤아 고객님, 3명의 등록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점 전용 코드도 발급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가 담긴 두툼한 봉투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습니다. 봉투 속에는 계좌 서류, 법인명의 변경 확인서, 명함 디자인 시안까지 빼곡히 들어있었지요. 모든 서류가 하나같이 같은 이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장윤아. 한때 세상에서 지워졌다고 여겨졌던 그 피와 계보가 새살처럼 다시 붙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백진이 노트북을 윤아 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이거 확실히 갑니다. 화면 위엔 암호화된 대화창이 떠 있었고 조직 잔당만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엔 딱 한 줄의 메시지가 막 찍혀 있었습니다. 장윤아, 장천의 피로 돌아왔다. 움직일 자만 움직여라. 전송 버튼이 눌리자마자 창 아래 불빛이 줄줄이 켜졌습니다. 읽음, 또 읽음. 이름 없는 유령처럼 숨어 살던 자들, 손목을 자르고 혀를 감춘 채 생존만 이어오던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표시였지요. 유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숨죽여 있던 피부치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만석의 사무실엔 기계음과 함께 팩스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송신 번호도 발신지 표기도 모조리 지워진 익명의 문서 딱 한 장짜리였지만 담긴 의미만큼은 무겁디 무거웠습니다. 2008년 7월 12일 고양항 내부 정보 누출 관련 인물 최만석 기록 보관자 장윤아 흑백 잉크가 금세 마른 종이를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지워졌다고 착각했던 과거가 복원된 역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증명이었으니까요. 만석의 뒷목엔 식은땀이 맺혔고 입안은 모래처럼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나 만석은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종이 위 굵은 글자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유나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믿었지만 이제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피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 중부세무서 오전 9시 12분이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두툼한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검은 클립에 묶인 서류 뭉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처음엔 흔한 고발장으로 보였답니다. 그녀가 시선을 내리깔던 순간 손끝이 살짝 멎었어요. 만석회 관련 계좌 내역 사본이 4건이나 들어있었고요. 자회사로 위장한 유령법인 등기 부등본은 3건이었습니다. 비자금 흐름을 촘촘히 적은
정산표 PDF도 인쇄돼 있었죠. 게다가 송금 루트, 명의자 주소, 차량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고요. 완벽했어요.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무엇보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준이라 등줄기에 쌓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이메일 주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contact@marchive.net. 누군가 장부를 직접 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지요. 한 뉴스포털 경제면 하단에 자그마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출했어요. 단독, 부동산 사업체 M사, 탈세 및 페이퍼 컴퍼니 의혹. 처음엔 몇 명만 그 기사를 클릭했지만 순식간에 SNS로 번져나갔죠. M사의 대표가 최만석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실시간 키워드에 등장했답니다. 조폭 출신 기업가, 공공 입찰 전과자, 재개발 구역 유착설, 묵은 이야기들이 기다렸다는 듯 너울처럼 밀려왔어요. 최만석의 사무실, 우직한 나무 책상 위로 문서가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잔이 깨질 듯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구쳤지요. 이건 누가 흘린 거야? 자료가 이건 내부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세무조사 들어오면 꽤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워! 기사! 이미 캡처 퍼졌습니다. 블로거들도 붙었고요. 그럼 제보자는? IP 추적도 안 됩니다. VPN을 2겹 썼고 메일 주소도 즉석에서 만든 겁니다. 쥐가 있다. 그 한마디는 선언처럼 방안을 찍어 눌렀습니다. 우리가 안에 쥐를 키웠어. 지금까지 다 보고 듣고 있었던 놈이야. 남자 참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떨궜어요. 만석은 둔탁한 책상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다 낮게 중얼댔어요. 시작이야. 그는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이건 시작조차 아니었거든요. 단지 첫 번째 봉투였을 따름이었어요. 서울 합정동의 좁은 골목길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1층 상가 외벽에 작게 붙은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눈에 띄는데요.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당신의 기억은 증거가 됩니다. 마치 귓가를 두드리는 문장이지요. 윤아 씨는 직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진 씨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죠. 그는 차분히 사건 파일 3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1998년, 2003년, 2011년 이렇게 3번이나 이어졌던 폭력 사건 기록이라는데요. 형사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피해자 가족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너무도 정확한 정보 덕분에 금세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누가 이런 걸 알려주셨나요? 백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장윤아, 미술관 큐레이터, 그리고 명함 하단에는 짧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기다리지 않는다. 법적 효력 따위는 없지만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받은 사람들 모두 손끝을 떨었고요.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동시에 피해자 명단에 있던 이들에게는 정체 모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도 없고 신호음조차 짧았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 묘하게 느릿하고 차분했지만 내용만큼은 폭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자 진무, 아니 남자 부하가 급히 보고서를 들고 뛰어들어왔거든요. 형님, 피해자들 중에 하나가 언론에 말한 것 같습니다. 뭐? 명함 사진이 온라인에 떴습니다. 장윤아라는 이름으로. 장윤아? 그쪽 이름 언급한 사람이 이미 셋입니다. 전화가 왔다, 도움받았다, 소송 준비 중이다. 전부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 말을 듣자 만석은 머리를 부여잡듯 주저앉았습니다. 장윤아라는 이름이 이제 피해자의 입에서, SNS에서, 기사 댓글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때 묻혀있던 피해 계보가 사회적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윤아 씨는 그저 명함 하나, 전화 한 통만 남겼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움직인 건 그녀가 아니라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파문이 거대한 물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부 감찰 다시 돌려야 해요. 진무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보입니다. 숨소리조차 가벼워지지 않네요. 만석은 책상 위를 손끝으로 탁탁 두드립니다. 사무실 안엔 그 규칙적인 소리만 메아리칩니다. 그의 눈앞엔 종이, 서류 3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첫 장은 익명 제보서 복사본이군요. 둘째 장은 피해자 리스트였습니다. 셋째 장은 최근 유출된 내부 자산 흐름 요약 보고서입니다. 하나같이 회사 밖으로 나가선 안 될 자료들이죠. 셌습니다. 내부에서 새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지는 방식, 어디선가 본 듯 익숙하지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방식 아니냐? 그는 낮게 말하고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숨을 쉽니다. 진무는 시선을 바닥에 박은 채 단 한마디도 못 꺼내네요. 정보를 밖으로 흘리고 심리를 조이고 소송과 여론으로 명예를 꺾는 수법. 과거 장천회를 무너뜨릴 때 만석이 가장 먼저 선택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논리와 공포, 그리고 외면으로 사람을 짓밟는 방법이었죠. 그 살기 어린 매듭이 다시 이번엔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만석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네온빛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폰 화면이 번쩍이며 새 메일 하나가 도착하네요. 제목도 본문도 없이 고작 첨부 파일 하나뿐입니다. 2008에서 07112 mp3.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파일 아이콘을 눌러버립니다. 확실합니까? 그 정보 넘기면 오영주는 끝납니다. 그날 밤 항구의 어둠 속에서 주고받았던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녹음돼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던 장면. 그런데도 음성은 또렷하군요. 심장이 서늘하게 식으며 손끝이 더욱 떨립니다. 기억은 자신만의 것이라 믿었는데 누군가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편 유나는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살포시 닫습니다. 화면에는 5줄의 메일 목록이 파란 글씨로 표시돼 있었죠. 찻잔을 드는 그녀의 손목이 놀랍도록 안정적입니다. 폭력도 협박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만든 룰, 그 방식을 그녀가 차분히 거꾸로 돌려줄 뿐이지요. 애 데리고 잠깐 나가 있겠어요. 식탁에 기대 앉았던 그녀는 고개 한번 들지 않은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거기던 신문장이 먹고 공간이 순간적으로 고요해졌지요. 만석은 조용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신문을 반쯤 넘기다 말고 손끝이 굳어버린 겁니다. 왜? 기자가 찾아왔어요. 어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눌린 공포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에서요. 아는 이름을 막 불러대는데 이젠 애 학교에도 연락이 오나 봐요. 신문은 천천히 접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다다닥 규칙 없이 두드렸지요.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긴장할 이유 없어 그냥 소란일 뿐이야. 그렇게 마음을 눌러보였죠. 그냥 그런 거야. 지나갈 거야. 잠깐 소란 피우는 거지. 소란이요?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축 처진 눈 밑 화장기 없는 얼굴이 새벽빛처럼 창백했지요. 그 손이 식탁 아래에서 커다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만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왔어요. 어제 저녁에. 봉투가 열리자 네 장짜리 A4 목록이 드러났습니다. 첫 장엔 사적 재산 분할 협의서 초안이라 선명히 인쇄돼 있었고요. 그 아래엔 3줄이 굵은 활자로 이어졌습니다. 반포 자택명예 이전 완료 2021년 제주도 타운하우스 아내 명의로 세무신고 완료 자녀 명의 주식 계좌사전 증여 완료 마지막 장하단 발신자란에는 장윤아라는 이름이 단단한 고딕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뒷목으로 식은땀이 슥 흘렀지요. 숨겼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미 드러나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그를 꽉 조여왔습니다. 이거 다 당신이 시켰어요? 릴, 우릴
이렇게 만든 사람. 그녀의 고개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목선이 떨리면서도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지요.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거짓말처럼 포장한 집, 이름, 명함, 사진, 식탁, 위, 대화, 전부. 몇 초간 공기가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만석은 말을 잃었고 주먹 쥔 손에는 서류가 구겨진 채 파묻혔습니다. 껄껄 마른 종이 소리가 귓가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었어. 그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가 금세 다물렸습니다. 가정만큼은 아내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밀고 일어선 그녀는 아이의 작은 외투를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 옆에 멈춰 선 채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이 집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덧붙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거예요. 툭 문이 닫혔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 뒤로 식은 밥과 식은 말 그리고 식어버린 사랑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홀로 식탁 앞에 남은 만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건 벽돌이 아니라 사람으로 쌓아 올린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집이 방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마치 먼지 속에 홀로 선 사람처럼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이 식탁을 내려칠 때 컵이 부르르 떨립니다. 잔을 스친 술 한 방울이 흰 식탁보에 번져가네요. 김 회장 오늘 안 온다고요? 예, 급한 일 생겼다고. 대신 다음 주로 미팅을. 급한 일이 아니라 핑계지. 침묵이 좁은 공간을 세게 밀어붙입니다. 진무는 눈길을 돌린 채 입술만 달싹거렸죠. 거래처 네 곳이 연달아 약속을 취소한 아침. 명분은 해외 출장, 병원 진료, 일정 겹침이라지만 만석은 압니다. 사람들이 그가 무너져 간다는 냄새를 맡았다는 걸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기 전에 도망치는 건 세상 누구보다 빠르다는 사실도요. 오전 회의실, 길쭉한 테이블 위로 서류가 어지럽게 펼쳐졌지만 의자는 달랑 3개만 채워졌습니다. 예전엔 10자리가 모자라던 그곳이 반쯤이나 비어있네요. 저쪽 사무실 오늘부로 빠진다고 합니다. 임대계약 해지 요청 들어왔습니다. 만석의 눈이 서류철로 향합니다. 잡았다가 던집니다. 책상 모서리를 치고는 종이가 퍼덕퍼덕 공중으로 흩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허리를 숙이지 않네요. 진무마저 팔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도 피로와 동요가 교차합니다. 혹시 그조차도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 걸까요? 거기 박 전무는 오늘 아침 사직서 냈습니다. 명분은 가족 건강 문제로. 탁! 심장이 아닌 책상에서 나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립니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대화가 뚝 잘려버리네요. 점심 약속 있습니까? 진무가 순간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이 둥글게 떠집니다. 예? 나랑 밥 먹자. 사무실 말고 호텔 뷔페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강남의 호텔 로비를 지나 뷔페 홀로 발을 들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스테인리스 식기가 반짝이며 손님을 맞고 있네요. 로스트 비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초밥이 살짝 녹은 광어가 은빛을 내뿜지만 그들의 테이블은 맥이 빠진 바람처럼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만석을 알아보지만 누구 하나 다가와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다. 눈인사 한 번이라도 건넸던 이들이 아예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를 돌려버리는군요. 예전에 꽉 차던 그 테이블, 웃음과 잔이 넘실대던 그 자리, 서로의 술잔을 채우던 손길은 온데간데였고 의자만 줄줄이 비어 있습니다. 만석은 포크 끝으로 차가운 브로콜리를 툭 건드려 봅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많은데 마음은 어쩐지 비어 있네요.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삼킵니다. 소리 내서 씹지도 못한 채 허탈한 공기가 입안에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는 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텅 빈 접시를 바라보며 이 텅 빈 세상을 삼키듯이요. 서재 책상 위에는 액자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선 모금 행사에서 받은 수상 사진도 보이고요.
기부 증서와 지역 청년 포럼 명예위원 위촉장까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만석의 단체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사람은 얼굴로 사는 거야. 만든 얼굴이라도 오래 붙이고 살면 그게 진짜가 되지. 그가 자랑하던 그 얼굴들이 지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온 소식은 재단 관련이었어요. 강남희망재단 운영위원회에서 만석을 내정했다가 돌연 철회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 사정. 그러나 실제로는 익명 제보로 들어온 전과 기록과 음성 파일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기고문이었습니다. 그가 매달 써오던 경제 전문지 칼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설명 한 줄 없이 다른 필진이 그 자리를 채웠고 해당 호목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변화에 책임지는 기업인,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 만석은 모니터 앞에서 그 문장을 바라보다 마침내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수년간 써온 변화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사람 이름 밑에 놓여 있었거든요. 마지막은 자선 만찬이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참석하던 연말자선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국으로 전화를 걸었죠. 초대장이 누락된 것 같아서요. 최만석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묵음이 흐른 뒤 조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올해는 초청 명단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위원회 내부 논의로 결정된 사안이라. 통화음이 끊기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앞으로 다가가 섰고요. 깔끔한 셔츠와 단단히 맨 넥타이, 손질된 헤어스타일이 그대로 비쳤지만 문제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두려움과 피로, 공허함, 그리고 무언가를 깊이 잃어버린 사람의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으로 와르르 흩어졌고 조각난 파편 속에서는 더 이상 어떤 얼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낮은 언덕 위의 연회장이 고요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년 전 바로 이곳에서 유나의 결혼식이 열렸다는 사실이 떠오르지요. 하지만 오늘은 어떨까요? 입구에는 아무 행사도 없음이라는 팻말만 외롭게 붙어 있으니까요. 만석은 차를 입구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운전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진무도 다른 부하도 데려오지 않았지요. 그는 문을 열고 홀로 내렸습니다. 구겨진 양복 재킷, 먼지 묻은 구두가 그를 따라 내려옵니다. 입구의 정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문을 밀어젖히듯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숨소리조차 삼킬 만큼 조용했지요. 넓고 무거운 공간이 그의 발걸음을 천천히 삼켜갔습니다. 샹들리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안쪽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만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을 택했다는 사실, 만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여기였을까요? 처음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 그날, 바로 이 장소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유나는 여기서 끝을 맺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무도 만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초대장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마치 사형수가 단두대로 향하듯. 연회장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축축한 땀이 손바닥에 배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막이 숨결처럼 밀려왔지요. 무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텅 비어 있었고 테이블들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정면에는 큼지막한 스크린이 하나 자리했습니다. 만석이 빈 의자에 앉아 조명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곧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화면이 잠깐 이어지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지요. 먼저 날짜 하나가 뜹니다. 만석의 숨이 잠시 멎듯 멈칫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이 오영주의 딸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날. 화면이 전환되며 낯익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확실합니까? 그 정보 넘기면 오형준은 끝납니다. 그것은 과거의 만석, 바로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죄,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들이 스크린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첫 번째 선택이 칼날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이어집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선착장 CCTV 영상이 떠오르네요. 2008년 고양항 부두라는 날짜와 장소가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검은 차량에서 내리는 만석과 그를 맞이하는 두 남자가 차례로 포착됩니다. 소리는 잡히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 충분했죠. 거래, 포기,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이어서 인터뷰 장면이 재생됩니다. 카메라가 흔들려 인물의 얼굴은 조명 뒤에 가려졌지만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군요. 그날요, 아버지가 누구랑 통화하고 나서 갑자기 안색이 달라졌어요.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3번이나 했어요.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고요했고 비참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도일이 누워있는 병원 침상이 비춰집니다. 움직임이라곤 심밖에 비하는 직선뿐이네요. 곧이어 자막이 떠오릅니다. 2023년 10월 4일 두개골 함몰 및 뇌 손상, 가해자 최만석의 사주 아래 미상 남성 2명. 냉정한 문장들이 화면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만석은 의자에 그대로 붙박여버립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눈꺼풀은 파르르 떨립니다. 차가워진 손끝이 팔걸이를 움켜쥔 채 올라오질 않네요. 스크린의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찍힌 장면인지 알 수 없는 회의실에서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죠. 이미 장천은 끝났어. 그 딸 죽었을 거야. 다 끝났어. 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은 서서히 암흑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붉게 떠올라요. 기록은 죽지 않는다. 그 여운이 공기를 서리발처럼 얼려버립니다. 멀찍이 떨어진 또 다른 모니터 앞. 유나는 그 모든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낮은 숨소리만 가느다랗게 이어질 뿐이죠. 손에 쥔 리모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에서 스크린을 응시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순간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어요. 조명이 다시 켜지자 연회장은 여전히 숨을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더군요. 만석은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거칠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스크린은 이미 까맣게 꺼져 있었고 빛은 머뭇거리듯 그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더니 낮고 단단한 힐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 발끝을 따라가더군요. 검은 재킷에 머리를 올려 묶은 유나가 조용히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마다 공기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만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음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왜? 왜 안 끝내? 이쯤이면 됐잖아. 날 경찰에 넘기든가 언론에 넘기든가 뭘 원하는데? 유나는 대답 대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도 들은 사람은 잊지 않아요. 그 말에 연회장은 더 깊은 침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낯설게 들릴 만큼 정적이 짙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내 드레스 자락 밟으며 웃던 그 얼굴. 만석은 고개를 획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귀끝이 붉어지는 건 막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 짓 다 한 거냐? 그냥 자존심 상해서? 유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를 무시당했기 때문에요. 그녀는 무대로 발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눈높이에 선 순간 유나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묘하게 결연해 보이더군요. 난 당신을 부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만석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내뱉을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만석의 어깨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분노도 저항도 사라지고 스스로 무너졌음을 깨달은 표정만 어둡게 드리웠습니다. 유나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입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당신의 말은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공기는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증오도 웅성거림도 없이 그저 정적만 길게 이어졌지요. 그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기억으로, 처벌이 아니라 침묵으로. 그의 세계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에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금세 빗방울이 떨어질 듯 공기마다 축축한 숨이 묻어납니다. 유나는 병원 복도의 끝에 멈춰 섰어요. 익숙한 그 병실문, 도일이 누워 있는 곳. 몇 달 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백진이 전해준 한 줄의 소식이었죠. 도일 손가락이 움직였다고요. 그 짧은 문장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간결했고 그럼에도 믿고 싶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손잡이를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기계의 일정한 초음파음이 먼저 귀를 간지럽혔지요. 창가엔 작은 화분이, 그 옆엔 깊은 잠에 빠진 도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왼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숨 돌릴 틈 없이 그 작은 떨림 하나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듯 했습니다. 의식은 아직 없지만 자극 반응은 분명합니다. 반복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결혼식 날 떨리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도일은 2번 내 손을 잡았고 한 번은 끝내놓지 않았었지요. 유나는 조심스레 도일의 손등 위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입술도 목소리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요. 수없이 많은 복수를 마무리하고 되찾을 이름을 모두 돌려주고 마주해야 할 얼굴에까지 인사를 건넨 뒤에 남은 건 이 작은 손가락 하나였습니다. 피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움직임, 생명, 그리고 가능성. 바로 그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고요? 모든 것을 끝낸 자리에 이제는 지켜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복수의 마지막이 다음 생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촌 골목 끝에는 작은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흰색 간판엔 단 3글자 유나, 그 이름만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면 눈부신 흰 벽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죠. 나무 프레임을 두른 작품들이 잔잔한 빛 아래서 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벽에는 색연필 드로잉, 잉크로 그려져 파편처럼 흩어진 얼굴, 그리고 반복된 손의 형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유나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을 돌리지도 않았고 개업식을 열 생각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문을 활짝 열어두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미술계 관계자, 기자,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중년 남자까지요.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눈빛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알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어떤 이는 말없이 서 있었고 어떤 이는 명함을 슬쩍 내려두고 갔으며 또 다른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건 고백도 용서도 부탁도 아닌 그저 조용한 제스처였답니다. 응접실에 앉은 유나는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어요. 벽 너머로 관람객들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숨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정면에 내걸었으니까요. 장유나. 그 이름은 더 이상 두려움도 증오도 남의 입을 빌린 소문도 아니었어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건 바로 오늘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루였지요.
오후가 깊어지자 햇살이 갤러리 안쪽으로 슬며시 스며들었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가만히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지만 이제 그림자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녀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곧 모든 대답이었으니까요. 식장은 밝았습니다. 기둥마다 흰 장미가 촘촘히 감겨 있었고요. 천장에서는 투명한 조명이 폭포처럼 쏟아졌지요. 사람들은 즐겁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손에는 와인잔을 하나씩 들고 다녔습니다. 유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채 조용히 뒤쪽 자리에 몸을 낮추었어요. 신부는 대학 후배였습니다.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녀는 굳이 유나의 이름을 초대장에 적어 놓았죠. 선배님의 그림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유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하객으로 보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이어서 신부가 꽃길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발을 옮겼지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빛이 넘쳤었죠. 과분하다 싶을 만큼 환해서 차라리 입고 싶다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입었던 드레스 자락은 파렸고 구두굽은 부러져 버렸으며 입술은 터졌고 이름조차 지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던 그 순간 그녀는 결혼식이 끝났다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지금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뿐이더군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터뜨렸고요. 피아노 선율은 느린 호흡으로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기대어 살포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썹은 고요히 내려앉았고 입꼬리는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웃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지나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결혼식은 이 순간에야 비로소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혹시 결혼식이란 게 끝과 시작을 함께 품은 의식이 아닐까요? 유나는 미묘한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